안녕하십니까? 매일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제 사연을 보내려니 쑥스럽군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30년 넘게 부부로 살았던 아내와 이혼 소송으로 싸우고 있을 때 가장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불쌍한 것 같고 안 좋은 일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때 말이에요. 아내를 만나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을 통해서 꼭 저만 불행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가 그런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것을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지금은 힘든 시기도 다 지나 보냈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 후련한 마음에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평생 바깥 일만 하던 사람이 글을 쓰려니 힘들기는 하지만 아들의 도움을 받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다 다녀오고 나서 취업을 준비할 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곳은 바로 술집이었어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옆 테이블에 앉은 아내와 눈이 맞은 것이었죠. 그때 아내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0살 초반의 아리따운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직장도 다니지 않는 백수 상태라 아내를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내의 아리따운 외모에 반해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참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오빠, 우리 아빠가 오빠 만나보고 싶다는데 언제 시간 돼? 아빠가 오빠 데리고 한번 오래. 너희 아버지가 나를 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갑자기 왜? 우리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아빠는 내가 만나는 남자를 아빠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지 안심을 하거든. 너무 걱정하지는 마. 우리 아빠 개방적이시고 좋은 분이시거든. 아니, 그래도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까지 만나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그리고 나 지금 직장도 없어서 너희 아버지가 분명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야. 아내는 저와 만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을 때 자신의 아버지에게 같이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장인 얼굴을 보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굳이 불편한 자리에 제 발로 가기는 싫어서 끝까지 가기 싫다고 했더니 아내가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오빠, 우리 헤어지자. 오빠 하는 짓 보니까 나랑 더 만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보여.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자. 금미야,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사이 좋았는데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그러는 거야?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빠한테 인사드리러 가지 않으려고 하는 오빠 보니까 정이 떨어져서 말이야. 오빠가 정말 날 좋아한다면 벌써 우리 아빠한테 인사드리고 안심시켜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아? 그 이유 때문에 헤어지는 거라면 내가 너희 아버지 찾아뵙고 인사드릴게. 그러면 우리 안 헤어지는 거지? 장인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기는 싫었지만 아내와 헤어지는 건 더 싫었던 저는 결국 장인을 찾아뵙습니다. 장인은 덩치가 아주 산만하시고 눈빛부터 보통 사람들과는 남다른 그런 분이셨습니다. 장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장인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몸을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자네, 나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가? 왜 그렇게 벌벌 떨고 앉아있어? 나 자네 혼내려고 부른 거 아니네.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주의할 필요까지는 없고. 아이, 사는 녀석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나? 당당하게 어깨 딱 펴고 앉아있게. 장인에게 인사를 드리러 아내 집을 갔을 때 호랑이 같은 장인의 첫인상을 보고도 놀랐지만 아내가 사는 커다란 대저택을 보고 두 번 놀랬습니다. 아내의 집은 부자들만 산다는 동네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담장이 어찌나 높은지 제가 그 담장을 넘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나는 사위 될 사람한테 특별히 바라는 거 없네. 성실하고 우리 금미
평생 공주처럼 모시고 살아주는 사람이면 바로 사위로 받아줄 생각이 있네. 그리고 제대로 된 사위라면 내 회사도 물려줄 생각이야. 그래서 말인데, 자네 우리 금미랑 결혼할 생각은 있나? 저희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제가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라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직장을 구하고 자리 잡으면 그때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눈 너무 높이지 말고 적당한 곳 어디든 들어가서 얼른 자리 잡아. 거기서 경력 쌓고 회사 경험 좀 했다 싶을 때쯤이면 내가 우리 회사로 자네를 부르겠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네, 이해했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미랑 만나는 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와 결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예쁘고 통통 튀어서 연애하는데 재미는 있었지만 아내감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장인 말대로 아내와 결혼하면 제가 아내를 평생 공주처럼 모시고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의 집에 다녀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금미야, 너도 나랑 결혼할 생각 있어? 너희 아버지는 우리 둘 결혼하길 바라시는 것 같던데 넌 그동안 나 만나면서 결혼 이야기 안 했었잖아. 뭐야, 오빤 나랑 결혼 생각 없었어? 난 당연히 오빠랑 결혼할 생각이 있었지. 그래서 아빠한테 소개도 시켜드린 건데? 나만 설레발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말이 없길래 너는 결혼 생각 없는데 너희 아버지만 그러시는 건 줄 알고 물어본 거야. 나도 당연히 너랑 결혼할 생각이었지. 아내의 성격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내 친정집의 재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마침 아내가 외동딸이라 장인의 말대로 장인의 회사는 사위가 물려받을 가능성이 컸었죠. 그래서 저는 그 집의 사위가 돼서 장인의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으로 아내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만나 연애를 시작한 것보다 제가 장인의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을 했던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오빠, 아빠가 우리 결혼하면 오빠가 집 해오냐고 물어보라고 하던데? 우리 신혼집은 당연히 오빠가 해오는 거 맞지? 장인어른이 집 해오냐고 물어보라고 했다고? 아직 부모님들이랑 이야기는 안 해봤는데 내가 해가야 되는 거야? 그 장인어른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와야지. 오빠는 우리 아빠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 오빠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우리 아빠가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해주지는 않아. 오빠도 기본은 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저는 아내의 친정집에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돈이 많은 집이니 결혼할 때도 지원을 팍팍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신혼집도 당연히 장인이 구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저희 쪽에서 대부분의 결혼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오빠가 돈 더 많이 낸다고 해서 불만 있어? 오빠가 해오는 만큼 우리도 예단 예물 해가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그리고 오빠는 우리 아빠한테 훗날 더 큰 걸 받게 될 사람이잖아. 그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불만이라니. 나 그런 생각한 적 없고 나도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그 장인어른이 회사를 나한테 물려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 오빠, 우리 아빠 무조건 오빠한테 회사 넘겨줄 거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안 준다고 하면 내가 생떼를 부려서라도 오빠한테 주게 만들어줄게. 오빠는 나만 믿어. 결혼식 준비가 제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서 당황하기는 했지만 아내의 말대로 훗날 제가 더 큰 것을 얻게 될 테니 그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눈을 낮춰 대충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간 터라 매달 받는 월급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 결혼 후 아내가 저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대학 졸업하면 바로 대학원 가고 싶은데 오빠가 보내줄 거지? 너 취업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무슨 대학원이야? 너 공부하는 거 지긋지긋하다면서. 공부하는 거 지긋지긋해도 해야 될 것 같아. 나 교수가 되고 싶어졌거든. 그러니까 오빠가 나 좀 도와줘. 아니,
대학원은 장인어른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 내가 벌어오는 월급으로는 우리 생활하기도 빠듯하잖아. 아빠한테 말했더니 아빠가 오빠한테 말하라던데? 결혼하면 남편인 오빠가 내줘야지 아빠가 내줄 이유가 없다고 하시던데?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생활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대학원을 보내달라고 말하는 아내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철딱선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장인에게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금미가 대학원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금미 대학원 비용은 장인어른이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 능력으로는 힘들 것 같아서 장인어른한테 부탁드립니다. 자네가 금미 남편이면 자네가 책임지고 보내야지. 왜 나한테 부탁을 하나? 자네 능력이 안 돼서 금미 대학원에 못 보내줄 것 같으면 금미를 포기시키던가 해야지. 왜 나를 찾아와? 금미 대학원을 저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포기를 시켜요? 제가 나중에 꼭 갚아드릴 테니까 장인어른이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는 못 도와주네. 금미는 출가 외인의 사람이야. 그리고 자네가 있는데 내가 왜 도와줘야 돼? 이 정도면 장인이 아내를 저에게 책임 전가를 시킨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장인이 아내 대학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장인 말대로 제가 아내를 포기시킬 생각이었습니다. 금미야,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너 대학원 못 가니까 네가 포기하는 게 어때? 대학원은 나중에 가도 되니까 오빠가 돈 모아서 나중에라도 꼭 보내줄게. 싫어. 나 무조건 지금 갈 거야. 나 무조건 대학원 갈 거라고. 내가 간다는데 왜 오빠가 못 가게 해? 오빠 이렇게 무책임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도대체 왜 나랑 결혼한 거야? 나 고생시킬 작정이야? 떼쟁이도 그런 떼쟁이가 없었습니다. 대학원을 보내달라 몇 날 며칠을 조르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아내에게 백기를 든 저는 빚을 내서 아내를 대학원에 보내줬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매달 아내에게 저보다 더 많은 용돈을 쥐어주고 살림도 저 혼자 도맡아서 했었죠.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바쁘게 살다 보니 아이 가질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애 소식이 없니? 너희 도대체 언제 애 가질 생각이야? 금미 너 그렇게 공부만 하다가 평생 애도 못 낳고 사는 거 아니야? 너희 시아버지 빨리 손주 보고 싶으시다고 난리도 아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아이 가질 생각 없어요. 저 잘 되려고 대학원까지 갔는데 갑자기 아이가 생겨버리면 제 인생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 졸업하고 교수 되면 아이 가지려고요. 교수가 언제 될 줄 알고 교수 되고 나서 아이를 가진다는 거야? 너는 정신이 있니 없니? 시집을 왔으면 아이를 생산해야지. 네가 먹고 잘 사는 게 먼저야? 우리 집 핏줄은 안 끊기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어머님, 제가 애 낳으려고 시집 온 것도 아니고 오빠가 좋아서 시집 온 건데 제가 왜 오빠 집안 핏줄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먼저지 내 남편,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어머님 너무 고지식한 분인 것 같아요. 아내와 어머니는 아이 문제로 눈만 마주치면 불같이 싸웠습니다. 지금 시대는 며느리가 시모에게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사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땐 며느리가 시모 말에 따박따박 대드는 일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러다 우리 어머니 혈압으로 쓰러지시겠다 싶어 아내를 웬만하면 저희 집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도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그런데 처가댁에서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 이 시간에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자네 혹시 모아둔 돈 좀 있나? 지금 우리 회사에 급하게 들어갈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마련이 안 돼서 지금 여기저기 구하고 있는 중이네. 자네도 여유자금 있으면 일단 나한테 좀 보내주게나. 회사 급한 일부터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돈이요? 얼마나 급하시면 저한테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장인어른 회사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중견기업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빌려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나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서 그러는 거니까 자네는 잔말 말고 돈부터 빌려주게나. 우리 회사 망하면
금미도 자네도 망하는 거 알고 있지? 어떻게든 내가 알아서 위기 모면할 테니 자네는 모아둔 돈 없으면 빌려서라도 가져오게나. 장인 말대로 장인 회사가 망하면 저도 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으로 사주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장인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고맙네. 내가 반드시 이 일 잘 해결해서 이 돈 금방 갚겠네.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자네한테 승계까지 해줄 생각이니까 자네는 기다리고만 있어. 저는 장인이 반드시 회사 일을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인에게 돈을 빌려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됐습니다. 장인 회사는 반드시 망하고 말 거라는 걸요. 야, 너 진짜 등신 아니냐? 야, 은행에서도 대출을 못 받으면 그냥 부도 난 거나 다름이 없어. 야, 너 미쳤다고 그 돈을 대출까지 해서 빌려줘? 너 조금만 있어봐라. 네 장인이랑 장모 야반도주 했다는 소식 듣게 될 거다.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장인에게 돈을 빌려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인과 장모는 어린 처제를 저희 집에 버려두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처제,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은 어디 가셨어? 어디로 가시는지 말은 하고 가신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그냥 저를 언니 집 앞에 내려다주고 사라지셨어요. 아빠가 형부랑 있으면 형부가 아빠 대신 다 챙겨줄 거라고 형부 믿고 살라고 하셨어요. 형부 진짜 저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저 대학도 졸업 못했는데 형부가 저 대학 졸업시켜 주실 거죠? 장인의 회사가 망하고 나서야 알게 됐는데 장인 회사는 저와 아내가 결혼할 당시에도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결혼에도 큰 비용을 지출하지 못하셨던 것이었죠. 그런 줄 알았으면 아내와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제 욕심이 과했는지 저는 결국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벌로 아내에 이어 어린 처제까지 제가 다 떠안게 된 것이었죠. 오빠, 나 대학원 절대 포기 못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내 동생 은미도 오빠가 책임지고 대학 끝까지 졸업시켜줘야 돼. 금미야, 나는 지금 너 하나 대학원 보내는 것도 힘든데 처제까지 어떻게 대학을 보내줘? 그뿐인 줄 알아? 지금은 장인어른 때문에 빌린 대출금 갚는 것만으로도 벅차. 너도 양심이 있으면 처제 정도는 네가 보내주던지 처제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진짜 나 힘들어서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내 남편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남자가 능력 없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래? 오빠가 능력만 있었으면 그런 빚을 졌겠어? 나도 나지만 우리 은미 무조건 오빠가 대학 졸업시켜줘야 돼. 은미 보고 졸업하면 꼭 갚으라고 할 테니까 지금은 오빠가 도와줘. 아내 대학원에 장인에게 빌려준 대출금에 우리 생활비까지 하면 빠듯하다 못해 돈이 모자랄 정도인데 처제까지 제가 대학을 보내고 용돈까지 쥐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게 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안 된다고 해도 아내는 어떻게든 저를 설득시킬 걸 알았기에 빚을 내게 되더라도 아내와 처제를 무사히 졸업부터 시켜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순아, 네 형 말로는 회사 일 말고도 일 2개 더 하고 있다던데 그 말이 사실이니? 내가 너보고 너희 처제 집에서 쫓아내라고 몇 번이나 말했니?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창수야. 어떻게 그래요? 처제 우리 집 아니면 갈 곳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쫓아내냐고요? 어머니, 그 말 나온 김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 추석에는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친구가 추석에 같이 배달 일 좀 해달라고 해서 그 일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금미는 어머니랑 아버지 보기 죄송하다고 집에서 처제랑 보낸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내가 어떻게든 그 결혼을 뜯어 말려야 했어. 돈 때문에 장가 보냈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고생할 줄 누가 알았겠니? 차라리 애가 안 생긴 게 다행이다. 이혼해도 뭐라고 안 할 테니 이혼이라도 고려해봐라. 회사 하나로는 아내와 처제까지 먹여 살릴 수 없었던 저는 그 외에도 일을 2개나 더 했습니다. 요즘 말로 쓰리잡을 뛰어가며 일을 했었죠. 그걸 알게 된 저희 엄마는 처제를 집에서 쫓아내라,
아니면 이혼이라도 해라 난리도 아니었지만 인간적으로 그럴 수는 없더군요. 결국 그런 제가 안타까웠던 저희 부모님들이 제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때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저는 도망간 장인에게 매달 용돈도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제 빚을 갚아주실 땐 정말 숨통이 다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든 신경 끄려고 했는데 부모로서 보기 너무 불쌍해서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거다. 이 일 이후로 절대 도와줄 일 없으니 절대 빚지면서 살지 마라. 네 처는 네 처대로 살고 네 처제는 네 처보고 알아서 먹여 살리라고 해라. 네가 왜 남의 집 새끼들 네 돈으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엄마는 아직도 너희 창인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제 빚은 알고 보면 저희 장인의 빚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도 저만큼이나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오랜만에 찾아뵙는 저희 부모님에게 눈치 없이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죠. 어머님, 아버님,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저 지금까지 오빠랑 살면서 두 분한테 부탁 한 번 안 한 거 아시죠? 네가 염치가 있으면 우리한테 부탁 같은 건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창수 그렇게 갉아먹고도 우리한테도 할 부탁이 있어? 일단 도대체 그 부탁이 뭔지 드러나 보자. 저 박사학위 따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두 분이 저 좀 도와주세요. 솔직히 오빠 능력으로는 저 도와주지 못할 것 같고요. 오빠한테 있는 빚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갚아주신 거 보면서 아버님이랑 어머님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유 더 있으시면 그걸로 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세상 그 누구보다 뻔뻔한 아내의 말에 두 입이 떡하고 벌어졌습니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하고 효도를 하지는 못할 망정 박사가 될 수 있게 지원을 해달라는 아내가 다른 의미로 대단했습니다. 너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됐니? 너 지금 우리한테 너 공부하는데 뒷바라지 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런 미친년 같으니라고. 내가 너 뭐가 예쁘다고 뒷바라지를 해주냐? 네가 우리 창수한테 시집와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대달라는 거야? 애를 낳기를 했어? 아니면 내조를 하기를 했어? 하는 짓이라고는 등골 빼먹는 짓밖에 안 해놓고 뭐라고? 박사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어머님, 제가 교수 되면 어머님도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저만 좋으라고 교수하는 건 줄 아세요? 저 교수 되면 어머님은 교수 시어머니 되는 거고 오빠 인생도 달라지게 된다고요. 저는 오빠가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라 훗날 자신을 위해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님도 현명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수 며느리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너 말은 참 잘하는구나. 근데 나는 네가 너 좋으라고 교수 되고 싶어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 내 앞으로 아무리 털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창수 너도 절대 얘 뒷바라지 할 생각하지 마. 부모님은 아내에게 절대로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아내는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에게도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여러 방법으로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아 죄송스러웠던 저는 결국 제가 빚을 내서라도 아내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당신, 내가 빚 내서 도와준다는 거 우리 부모님들한테 절대 말하지 마. 그 사실 우리 부모님들 알게 되면 당신이랑 처제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여보, 진짜 정말 너무 고마워. 내가 꼭 교수 돼서 당신 호강시켜줄게. 나 잘 되면 당신 앞으로 있는 빚도 다 갚아줄 테니까 당신은 조금만 기다려. 알겠지? 제가 아내를 도와주고 나서야 저희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처제를 먹여 살리는 매일이 고단하고 힘들기는 했지만 아내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아내와 제 사이가 그나마 가까워져서였을까요? 저희에게도 드디어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 미치겠네? 아니, 그러게 내가 당신 보고 피임 제대로 하라고 했었잖아. 당신이 내 말 안 들어서 나 임신했는데 어떡할 거야?
당신이 책임져! 아이, 책임지고 말 게 어딨어. 어차피 우리 결혼한 사이인데 애가 생겼으면 낳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당신은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그리고 그날 술 취해서 둘 다 정신 없었는데 왜 내 탓만 하는 거야? 아, 몰라. 나 지금 중요한 논문 준비 중에다가 다음 달에 교수님이랑 독일로 학회 가야 되는데, 아, 애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나 어떡하라고. 아, 나 진짜 살기 싫어. 저는 결혼하고 5년 만에 생긴 아이가 너무 반갑고 행복했는데, 아내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일을 모조리 망쳐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형편이 어렵기는 해도 저는 아이만큼은 잘 키울 자신이 있었기에 아내 보고 아이를 낳아만 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낳아만 주면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당신은 아이 낳아만 줘. 아이 낳고도 공부는 계속해도 되는 거잖아. 아이는 뭐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태어난대? 아이 낳으려면 10달은 품고 있어야 되고 적어도 3달은 쉬어야 되는데, 그럼 내 소중한 1년이란 시간이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 오빠같이 매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같이 매일을 열심히 죽어라 사는 사람은 1년이라는 시간이 엄청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아내는 결국 저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제멋대로 아이를 지우고 나타났습니다. 아내 입에서 아이를 지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금미야, 나는 더 이상 너랑 같이 못 살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진짜 피 말려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너한테 해준 만큼 돌려달라고 안 할 테니까 우리 좋게 끝내자. 우리 부모님도 너랑 이혼하고 오라고 하시더라. 아니, 그깟 애 좀 지었다고 왜 그렇게 유난이야? 애는 또 만들면 되는 거지. 오빠 지금 화나서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화 풀리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꼭 오빠 애 낳아줄 테니까 기다려 좀. 너는 너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네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오빠 얼굴도 못 보고 손가락 발가락 생기기도 전에 지워버렸는데 내가 왜 죄책감을 느껴야 돼? 오빠나 정신 차려. 마음이 그렇게 약해서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저는 정말 아내와 이혼할 생각으로 이혼 서류를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고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이혼을 하면 되지 왜 그냥 살았냐고 물으신다면 사실 그만한 용기가 저에겐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처제가 독립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남보다 더 못한 사이로 한 집에 살고 있을 때였어요.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 차가 됐을 때 아내는 고대하던 교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고생했어. 나도 나지만 당신이 제일 고생했어.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지난 날들은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해보자. 고마워. 근데 당신 우리 아빠한테 이번 달 용돈 보냈어? 아빠가 당신이 용돈 안 보냈다고 하던데? 아, 깜빡하고 못 보내드렸다. 내일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려. 여보, 우리 아빠 자존심 센 거 알지? 우리 아빠는 오빠한테 그런 말 직접 못하니까 오빠가 알아서 잘 좀 해. 그리고 나 백화점 가게 카드 좀 줘. 카드는 왜? 당신 이번 달만 해도 벌써 200원 넘게 썼어. 이제 그만 좀 써. 나도 더 이상 돈 없어. 교수가 된 아내는 교수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된다며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내의 위신을 지켜주기 위해 어느 정도 협조는 했지만 날이 갈수록 아내의 사치는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당신은 버는 돈 도대체 어디에 쓰길래 맨날 나한테 카드 달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 용돈은 당신이 줘도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내 월급은 아빠 빚 갚는데 다 써서 없어. 한 푼도 안 남는다고. 당신은 나랑 우리 아빠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지금까지 10년 동안 썼으면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써. 치사하게 왜 이래? 장인이 장모와 야반도주를 하고 난 이후로 저는 아내와 처제도 먹여 살리고 도망간 장인에게 매달 용돈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희생을 하면 아내가 당연히 고마워해야 되고
교수가 되면 그것들을 다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교수가 돼도 아내는 오로지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다 내 업보겠구나 하고 아내를 포기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내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는지 아이 핑계를 대며 저희에게 이혼을 강요하셨습니다. 너희 올해 안으로 애 안 낳을 거면 이혼해라. 솔직히 말해서 너희가 부부라고 할 수 있는 사이니? 창수가 돈 버는 기계 마냥 일방적으로 너한테 갖다 바치기만 하지. 네가 우리 창수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희 이혼 못해요. 어머님이 이혼하라고 빡빡 우기셔도 우리 이제 이혼 못한다고요. 뭐라고? 너 이제 시애미를 아주 네 밥으로 보니? 교수가 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저 임신했어요. 오늘 이 사람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호출하셔서 아버님이랑 어머님 계시는 자리에서 말하려고 이 사람한테도 말 안 한 거거든요. 저 지금 8주 차예요. 어머니가 저희를 이혼시킬 작정으로 아내를 불러 세운 자리에서 아내는 임신 발표를 했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아내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당신 임신한 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당신 설마 또 나 몰래 지우려다가 엄마가 이혼하라고 해서 홧김에 임신했다고 말한 거 아니지? 당신은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해? 내가 당신 애 하나는 꼭 낳아준다고 했잖아. 약속대로 당신 애 낳아줄 테니까 키우는 건 당신이 키워. 알겠지? 아내는 약속대로 아이를 낳아주기는 했지만 자신의 말대로 아이를 낳기만 했지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맡기고 거들떠도 보지 않았죠. 그리고 아내는 아이를 낳고 난 후 정교수가 됐는데 정교수가 되자마자 아이와 저를 가차없이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출퇴근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해먹겠어. 나 학교 근처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지? 혜민이는 어머님이 봐주니까 걱정 안 하고 갈게. 그렇게 아내와 저는 20년 넘게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저는 아내와 남이라고 생각하기로 살기로 마음먹었죠. 아내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주말에나 가끔 집에 오거나 방학이 돼야 일주일 정도 저희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내와 별거를 하던 중 아들을 아내에게 강제로 뺏긴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혜민이 교육 제대로 시키려면 교수 엄마인 나랑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대학교도 듣도 보도 못한 곳 나온 당신이랑 사는 것보다 나랑 사는 게 애한테는 더 큰 도움이 될 거야. 당신도 그건 인정하지? 당신이 데리고 가서 혜민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야? 평생 살림도 한번 안 해보고 애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 없는 사람이 어쩌자고 애를 데려가냐고. 혜민이 지금 중학생이잖아. 그 정도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나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 집에 일 도와주는 아주머니 계셔서 괜찮아. 혜민이 나한테 보내. 아이를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어머니와 제가 아이를 다 키워놓으니 그땐 아이를 강제로 뺏어가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기는 했지만 아내 말대로 아들이 교수 엄마 밑에서 자라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잘 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들을 교육하겠다고 뺏어가 놓고 제 돈으로 미국 유학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혜민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미국 유학 보낼 거니까 당신 돈 마련해놔. 설마 혜민이 유학 보내는 건데 돈 없다고 잡아떼진 않을 거지? 아내한테 쓰는 돈은 아까워도 아들한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았기에 아내의 말대로 빚을 내서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내줬습니다. 아들을 유학 보내고 나니 저에게 남은 거라고는 부모님이 결혼할 때 사주신 신혼집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람도 돈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나이 60이 넘고 나니 사람이 그리워서 그런지 미워도 아내가 그리워지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 집을 합치는 게 어떻겠냐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 집으로 가든가 할 테니까 우리 다시 집 합치는 게 어때? 혜민이 장가도 갈 텐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떨어져 지낼 수만은 없잖아. 나도 나지만
당신도 혼자 사는 거 외로울 거 아니야. 미안한데 나 당신이랑 같이 못 살아. 나 이미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있어. 우리 이제 끝낼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 같이 살자는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하는 아내를 보며 이 여자에게 악마가 씌었나 싶었습니다. 그땐 손까지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아내에게 쌍욕을 퍼붓지 않고 손찌검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같이 산다는 사람이 누군데? 그래, 일단 그 사람 얼굴부터 보자. 내가 보고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당신 원하는 대로 이혼 도장 찍어줄게. 혹시 알아? 그 사람이 당신 돈 노리는 사기꾼일지. 당신이 웬일이래? 당신도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구나. 이렇게 순순히 이혼해주는 거 보면. 당신이 봐도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당신보다 훨씬 돈 많고 잘생겼어. 그리고 나랑 같은 대학 교수야. 그 사람이 우리 혜민이 새아빠 되면 우리 혜민이 인생 앞으로는 고속도로니까 혜민이 위해서라도 좋은 마음으로 이혼해줘. 저는 아내와 바람난 남자의 얼굴이 궁금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현명한 방법으로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혜민이 친부니까 혜민이 새아빠 될 사람 얼굴 봐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대신 혜민이 장가 갈 때 혼주석에 그 사람이랑 나랑 앉을 거니까 그건 약속해주고 만나는 걸로 해. 아내와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대충 하고 아내의 상간남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의 상간남의 얼굴을 보자마자 헛웃음을 흘리며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도장을 찍을 생각이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순순히 이혼 도장을 찍어주는 거야? 당신 설마 이 사람 누군데 알아보는 건 아니지? 네가 나를 정말 등신으로 봤구나. 내가 왜 이 양반을 못 알아봐? 당신들 언제부터였어? 설마 대학원 다닐 때부터 붙어먹은 거였어? 아내가 소개해준 아내의 상간남은 제가 익히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내의 대학원 동기였죠. 아내가 대학원 다닐 때 저도 몇 번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꽤나 잘생긴 얼굴이라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제가 그 상간남을 마지막으로 본 지 거의 30년 가까이 흘러 못 알아볼 거라 생각한 듯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관계된 지는 얼마 안 됐어.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학원생 땐 정말 아무 관계 아니었어. 그치 여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둘 만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혜민이 아버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찍어주시려던 이혼 도장 꼭 찍어주세요. 10년이라는 말에도 코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둘의 핑계를 듣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순순히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10년이라고? 10년이 짧은 시간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나 이대로 순순히 이혼 못해줘. 그 자리에 있었던 일 다 녹음했고 당신 그 인간이랑 붙어먹고 사는 증거도 다 끌어모아서 이혼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당신 둘 교수 자리에서도 불명예로 끌어내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증거? 당신이 무슨 수로 증거를 모을 건데? 증거 모을 수 있으면 모아봐. 당신 대학 교수랑 2대1로 싸우겠다 이거지? 못 이길 싸움 걸지 말고 당신 수준 파악이나 제대로 해. 아내가 바라는 대로 순순히 이혼을 해준다면 속 시끄러운 일이야 없겠지만 그렇게 순순히 이혼해주면 화병에 제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든 싸움이 되더라도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이혼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이 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 드리려고 제가 그동안 모아둔 거예요. 아버지랑 어머니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아버지한테 도움되고 싶어서 모아둔 거니까 그동안 제가 말 안 한 거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변호사 가져다 드리세요. 이게 다 뭐냐? 설마 너희 엄마 바람 피운 증거라도 모아온 거야? 네, 저 엄마 싫어하는 거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엄마 싫어했던 이유가 엄마가 저를 버리고 가버려서 싫어했던 게 아니라 아빠 몰래 다른 아저씨랑 살고 있어서 싫어했던 거예요. 아버지, 그동안 말 못한 건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가져다준 아내의 불륜 증거를 보며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더군요. 부모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아들이 봐서는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말이에요. 아들 덕분에 저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에 이겨 아내의 재산 절반 이상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제 덕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었죠. 총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아내와 결혼한 이후 아내의 대학 등록금을 비롯해 아내가 교수가 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회사가 부도나서 도망가 버린 장인 장모도 30년간 책임을 졌으며 아내의 동생인 처제를 대학 졸업시키고 또 시집까지 보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니 저 참 호구 잡혀 살았었네요. 지난 제 삶을 돌아보면 한숨만 나오는 일들밖에 없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젠 모든 게 다 끝이 났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인 내 아들만큼은 내 편이니 세상 무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와 아내의 상간남은 학교의 불륜 교수 커플로 소문이 나서 학교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니 어떻게든 잘 살겠죠. 저는 이제 아내가 잘 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내가 언젠가 천벌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내 본인은 모를 겁니다. 평생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저는 아들과 남은 생을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이 시간을 지난 날에 대한 후회와 원망으로 보내지 않고 보람차게 보낼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서 재밌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죽기 전에 저도 다 누려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난 거 다 먹고 좋은 구경 다 하고 죽으렵니다. 정말 후련합니다. 그리고 인생 참 재밌네요.